안녕하십니까. 민사신탁실무 강의를 맡은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종전에 부동산 신탁실무 그리고 부동산 신탁 최신 판례 특강 강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어서 민사신탁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인데요. 민사신탁실무 강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강은 강의 개요 및 민사신탁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2강하고 3강은 민사신탁의 기본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강하고 5강은 민사신탁의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신탁이 대부분 조세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강에서는 민사신탁과 조세라는 항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강과 제8강에서는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민사신탁에 대해서 상담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민사신탁 등기까지 마친 그러한 실제 실무 사례에 대해서 활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신탁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탁법의 기본 구도와 똑같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든 금전 신탁이든 또는 상사 신탁이든 민사 신탁이든 제목만 다를 뿐이죠. 그 기본 개념은 신탁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다만 민사신탁의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 같은 것도 자주 들어오는데요. 따라서 신탁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라든가 어느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신 분들은 이 앞에 부분에 민사신탁의 기초라든지 민사신탁의 기본 개념과 이해에 대한 강의가 조금 따분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 강의가 신탁에 대해서 또 민사신탁뿐만 아니라 신탁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1강, 2강, 3강에 대해서 복습하신다는 의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강은요, 강의 소개 및 민사신탁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요 목차는 이제 강의 개요, 그 다음에 민사신탁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강사 양력인데요. 부끄럽지만 제 프로필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고요. 경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로 제가 이제 신탁회사, 어떻게 보면은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상사신탁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인 이제 카사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을 수익 증권으로 해서 유동화해가지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까지는 제가 여기에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제가 단독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강의 소개입니다. 민사신탁의 태동인데요. 사실 신탁법은 1961년도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질 않고 있다가 은행에서 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 한 은행 신탁부에서 조그맣게 이제 신탁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법이라든지 제도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탁이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신탁을 많이 유도를 했고요. 부동산 신탁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신탁 전업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은 꽤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탁이 활성화가 됐고요. 2011년에
일본의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도 2011년에 이 과거 신탁법이 거의 뭐 50년 넘게 유지됐던 법이다 보니까 그 현대의 어떤 그 시대 흐름에 맞질 않아가지고 2011년에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고 그 개정된 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 시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부분 개정 같은 것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1년에 신탁법이 아예 한번 새롭게 황골탈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민사신탁이 활용되는 이유는 뭐냐? 근데 이거는 꼭 민사신탁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신탁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 이후에 두 번째 직장을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곳에서 했었는데요. 이 한국토지신탁이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토지공사 자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토지공사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이제 LH공사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신탁이라는 게 정말 생소한 거고요. 몇 군데 로펌에서 밖에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뭐 그거 안 해도 다 먹고 사시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변호사님들이 신탁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신탁 이게 뭐지? 오히려 이제 신탁회사 직원들이 가서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이러면 설명을 하고 하면서 오히려 변호사님들도 이 신탁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식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탁이 소위 말하는 뭐 돈이 되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잘만 활용하면 여러 군데에서 이게 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 신탁을 활용할 수 있겠네라고 해가지고 이 신탁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90년도,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신탁은 플레이어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수탁자들이요,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증권, 보험 또는 부동산 신탁을 전업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들만이 수탁자가 돼서 신탁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토지 신탁 다닐 때 법령에 분명히 민사신탁이 가능한데 제가 업무가 이제 법무팀에 있다 보니까 법무팀 직원이다 보니까 맨날 이제 신탁 등기에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수탁자가 다 금융기관인 신탁 등기만 받지 수탁자가 개인인 민사신탁 등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다. 실제로 등기도 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봤었고요. 그 당시에는 민사신탁이 가능해도 등기소에 가져가면 등기관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니까 등기관이 이게 뭐죠? 낯설어가지고 뭐 괜히 뭐 보정해오라고 그러고 뭐 반려하기도 하고 민사신탁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민사신탁을 어떤 그 조세절감 목적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기소에서도 민사신탁을 이제는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민사신탁의 활용이다라고 했는데, 민사신탁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민사신탁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탁에서 다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강제집행 금지입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요, 수탁자한테 신탁재산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수탁자 거니까. 즉, 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신탁의 이제 3명 관계가 제가 이제 약자로만 쓰겠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이제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을 하면 수탁자 거기 때문에요. 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 수탁자 소유의 물건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채권자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예외는 있죠. 예외는 뭐냐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신탁채권, 그 신탁채권에 대한 신탁채권자는 신탁재산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신탁법에 이제 강제집행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민사신탁이 활용됐고요. 조세도 절감이 되고 자산관리 목적도 있고 상속분쟁도 예방하고 가업도 승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이 상사신탁을 주로 하다가 민사신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